김성환의 시사야. 내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선거제 개편에 밀려서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는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투표 연령 하향 조정인데요.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내년부터 만 18세, 그러니까 생일이 지난 고3 학생들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자는 해묵은 과제가 드디어 실현되는 건데요. 이를 두고 교실이 정치판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인형 교육을 걱정하는 목소리까지 나오는데요. OECD 회원국 가운데 만 18세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해묵은 논쟁을 이어가야 하는 걸까요? 유관순 열사가 3.1 독립운동에 나선 것은 만 18세였다고 하죠. 우리의 근현대사를 돌아보면 학생들은 언제나 주체적인 역할을 해왔는데요. 단지 어리다는 이유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맞는 일인지 조금 더 열린 자세로 생각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잠시 후 뉴스에서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이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정광훈 목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는 정광훈 목사의 정치 행보를 기독교계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전문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는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늘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장혜찬 시사평론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혜찬입니다. 네,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을 당시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민정수석이었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종료됐는데요. 구속 여부는 아직 결정이 안 났죠? 네, 아직 결정이 안 났고요. 오늘 밤 늦게 또는 자정을 넘겨서 결정될 것으로 법조인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오전 10시 반에 출석해서 4시간 반가량 피의자 신문을 마쳤는데 사실 오늘 피의자 신문 받은 것, 영장 실질심사는 그동안 불거졌던 사모펀드나 입시 의혹과는 전혀 무관한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건이에요. 네. 그 사안이 적고 비교적 단순한데도 4시간 반가량 피의자 신문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영장 실질심사에서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논리적 공방이 그만큼 치열했다는 뜻으로 많은 변호인들이, 법조인들이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동부구치소에서 대기 상태에 있는 중이고요. 법원의 결정 여하에 따라 그대로 수감된 상태에서 조사를 이어가게 될지 아니면 귀가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될지가 오늘 몇 시간 안에 아마도 결정이 나지 싶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언론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네,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는 과정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본인의 입장을 간단히 밝혔는데요. 첫 강제 수사 후에 122일이 지났다면서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혹독한 시간이었다면서요. 검찰의 영장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희망하며 또 그렇게 믿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구속영장 청구된 것에 대해서 여전히 본인은 죄가 없다 이렇게 부인하는 동시에 단순히 오늘의 혐의뿐 아니라 정경심 교수나 또는 본인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전방위적 검찰의 수사가 지나치게 과도하다.
그리고 122일이나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뾰족한 결과가 나온 게 없지 않느냐는 그러한 항변의 뜻을 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데 조 전 장관이 지금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서 법원에 출두할 때 그때 그 주변이 굉장히 시끄럽더라고요. 네, 사실 조국 전 장관의 목소리가 다소 묻힐 정도였었는데 네.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시민들도 나와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비판하는 그러한 집회를 열기도 했고요. 또 반대편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구속을 촉구하는 그러한 집회도 동시에 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법원에서는 이른바 펜스를 쳤어요. 지지자들 사이의 어떤 물리적 충돌이나 또 취재진들의 어떤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심사받는 법원 입구 쪽에 펜스를 쳤는데 네. 전직 대통령들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 받을 때도 이런 펜스는 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조국 전 장관을 두고 우리 사회의 국론이 조금 분열되어 있고 불상사가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점을 법원 측에서 미리 조심하고 이런 준비까지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른바 조국 사태라고 얘기할 정도로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 국면부터 시작해서 법무부 장관 임명되고 그 이후에 자진 사퇴할 때까지 한 석 달 정도인가요? 거의 4달이 지났죠. 네. 굉장히 논란이 뜨거웠고 그 사이에 이제 검찰의 수사가 진행이 됐고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이 되는 등 가족과 관련돼 있는 수사가 계속 진행돼 왔단 말이에요. 조 전 장관 혐의도 거기에 이제 집중해서 의혹 제기가 있어 왔는데 근데 실제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거는 다른 직권남용이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사실 가족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이제까지 전례를 보면 혐의가 중복될 때, 검찰이 바라보는 혐의가 중복될 때 부부를 동시에 구속시키는 경우는 매우 드물거든요. 네. 이미 정경심 교수가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사모펀드나 입시 의혹과 관련해서는 큰 변수가 없는 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연말이나 연초에 불구속 기소가 될 것이 중론으로 보는 것 같고 네. 이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화건은 그와 무관한 완전히 별개의 건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나름 자신감을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 같은데요. 긴 시간에 비해서 왜 이렇게 사건의 본질은 아직까지 못 건드렸느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검찰 쪽에서는 이미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 등이 구속이 되었고 남동생도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네. 어느 정도 성과를 봤다, 수사 결과를 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또 주장을 하는 것 같고 결정적으로 오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느냐 또는 기각되느냐에 따라서 그 가족 요를 포함한 검찰의 수사가 무리했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동력을 얻고 수사가 속도를 내느냐까지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많이들 전망하고 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가족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혐의가 제기됐을 때 그것과 관련해서는 만약에 구속을 하기 좀 어려웠다고 하면 먼저 불구속 기소하고 그리고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서 유재수 전 부시장 문제라든가 이런 건이 나왔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별도로 구속할 수도 있는데 그 앞뒤 순서가 바뀐 거 이건 또 얘기하자면 혐의를 제대로 못 찾아서 검찰이 수사를 애초에 인사검증 국면에서 수사 들어간 것에 대해서 그게 정당했다고 하는 걸 강변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의 수사 행태를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해석도 있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사실 수사가 처음 예상보다 굉장히 많이 확대되긴 했어요. 네. 지금 이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화건은 조국 전 장관뿐만이 아니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거론이 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김경수 지사도 소환 조사를 한번 받았잖아요. 네. 이른바 정권의 실세라고 하 있는 사람들까지도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사건인데 이 부분이 수사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혐의점이 포착돼서 확대되었다고 하는 검찰의 주장을 믿을 것인가. 그게 아니라 어떻게든 조국 전 장관을 쉽게 말하면 엮어내기 위해서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확대시키고 있는 것인가에 따라서도 또 국민들의 시각이 반으로 딱 갈라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걸 어느 정도 결정해주는 기준점이 오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거 잠시 뒤면 나올 텐데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짐작했다가 네. 맞춘 기억보다 틀린 기억이 더 많아서요. 제가 참 어려운 문제죠. 주변의 법조인들에게 물어봐도 정말 다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찰이 어느 정도 증거나 정황 증거를 갖고 있는지 또 그게 영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지 이걸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예측하기가 좀 어렵다. 이제 이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는 거죠. 네, 사실 그런데 발부가 되면 거기에 네. 대해서는 뭐 법원의 판단이다 넘어가면 되는 것인데 기각이 됐을 때도요. 어떤 이유로 기각이 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혐의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이 됐다. 네. 그렇게 되면 검찰이 정말 큰 역풍을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뭐 다툼의 소지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러나 기각이 되더라도 혐의가 소명됐지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 구속까지 해서 수사할 사안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게 된다면 네. 검찰로서는 그래도 한숨을 돌리면서 수사의 동력을 이어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앞두고 있잖아요. 네. 임명됐을 때 검찰의 인사권 수사팀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한결 부담을 덜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기각이 된다면 네. 한결 부담 없이 수사권 관련해서 인사를 좀 재조정할 수 있을 텐데 영장 발부가 되면 수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일선 수사팀을 교체하기는 더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는 만큼 굉장히 연쇄적인 도미노 효과를 오늘의 판결이 일으키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영장이 과연 발부가 될지 발부가 됐다고 하는 소식이 들리면 저희가 곧바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치권 뉴스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0시를 기점으로 해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일쯤이면은 본회의가 열려서 선거법 개정안이 표결 처리가 되는 거죠? 네, 사실 오늘 본회의 열릴 줄 알았거든요. 네. 당초에는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 열어서 표결한다는 전략이었는데 이 필리버스터 진행하면 누가 힘드냐? 문희상 의장 그리고 부의장들이 체력적인 한계를 호소하게 됩니다. 진짜 이미 지금 필리버스터 한 번 할 동안에 4시간 동안 교대로 지금 계속 사회를 보는 바람에 그렇죠. 뭐 중간에 조는 모습도 나오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단 의장단의 체력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뿐만 아니라 하루 정도는 숨을 고르면서 원내 전략, 또 한국당과의 물밑 협상도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요. 네. 선거법 관련해서는 사실 기차가 떠났지만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대로 임시국회 쪼개게 됐을 때 공수처법도 통과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절차상으로. 지금이라도 검경 수사권이나 공수처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협상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그러한 시간을 하루 정도 가지면서 또 필리버스터로 격양됐던 국회의 분위기를 조금 톤 다운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고요. 네. 그러나 이인영 원내대표 내일은 본회의를 열어서 선거법을 표결에 붙이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오늘 드러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건 기정사실이 될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은 4+1 협의체가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된다면 헌법 소원을 내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우선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효력 전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했고요. 네. 그와 동시에 헌법 소원도 한다고 하는데 이 가처분 신청이나 헌법 소원이 과연 받아들여질 것인가. 지금 한국당 입장에서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써서 선거법을 막겠다는 것이지만 실제로 내부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이 선거법 가결된 것에 대해서 이게 위헌이다라고 판단 내릴 가능성은 좀 적지 않겠느냐는 게 한국당 내부의 시각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근거에서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우선은 이 본회의에 상정한 수정안이 패스트트랙 올라왔던 원래 원안에 비해서 단순 수정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법안일 정도로 내용의 취지가 너무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네. 실제로 원안 같은 경우는 225대 75였잖아요. 네. 지역구만 봐도. 그런데 이 수정안 같은 경우는 지역구 그대로 253석으로 놔뒀습니다. 의석수 조정이 없었고 또 준연동형제에서 연동형 캡이라는 새로운 제도까지 도입이 된 바가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수정의 폭이 너무나 크다. 이런 부분은 국회법상 수정안으로 보기 힘들다. 새로운 법안으로 생각하고 다시 발의해야 된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기는 한데요. 네. 과연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헌재에서 판단하는 데까지는 꽤 시간이 걸릴 테니까 만약에 새로운 선거법으로 선거를 치르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네요. 바로 그런 부분이죠. 헌재에서 이걸 뭐 2, 3개월 안에 빨리 판단을 내릴 그렇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미 총선을 치러버리게 되면 그 뒤에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할 것인가. 설령 판단이 한국당 측 주장의 힘을 실어준다고 해도 과연 실효성이 있는 투쟁 수단인가에 대해서는 당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시선이 있지만 뭐라도 해야 된다. 무슨 수단을 다 쓰는 모습을 지지자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게 지금 당 지도부가 선택한 전략 같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 지금 상정되어 있는 법안이 표결 처리가 된다고 하면 위성 정당인 이른바 비례한 한국당을 만들겠다 이런 방침을 확고히 굳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현행 선거법에 맞는 거냐 아니냐 여러 해석이 좀 있는데 혹시 선관위에서 어떤 유권 해석 내린 게 있습니까? 우선 한국당 상황부터 설명드리면요. 네. 황교안 대표도 공식적으로 이 비례 한국당 위성정당 만들겠다는 이야기 했습니다. 이제 네. 물론 병상에 있기 때문에 배현진 위원장이 대신
원고를 낭독하긴 했어요, 오늘. 그러나 황교안 대표의 메시지로 분명히 비례한국당 창당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미 TF를 만들고 추진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지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한국당에 대해서 기호 2번은 불가능하다는 답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한국당에서 소속 의원들을 위성정당으로 보내는 것은 제한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네. 그리고 한국당이 비례 후보를 한 명도 내지 않으면 네. 한국당 당명은 정당 투표용지에 인쇄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당 투표할 거 없이 유권자들이 비례한국당이나 새로운 이름의 위성정당만 비례투표해서 표를 쓸 수 있는, 찍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열린 셈입니다. 그러나 기호 2번은 받을 수 없는데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원 30명 규모의 원내 제3당을 만들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선관위 측은 한국당 기호가 지역구 투표에서 2번이면 이 비례대표도 2번이 된다면서 후보를 출마하지 않아도 2번의 몫은 원래의 자유한국당이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례한국당은 3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30명이 넘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지역구 투표에서는 기호 2번이 되는 셈이고 정당 투표에서는 기호 3번에 대한 표를 호소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한층 또 복잡해질 수 있는 그런 변수가 나온 셈입니다. 아무래도 혼선이 빚어져서 이른바 이제 뭐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 줄투표라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기호 번호 순서하고 정당 순서하고 이게 일치하는 것 때문에 그냥 쭉 1번이면 1번, 2번이면 2번 찍는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한층 유권자들이 셈법이 복잡해지고 좀 계산을 해야 판단을 해야 찍을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좀 불리해 질 수도 있다. 네, 그러나 창당 자체에 대해서는 뭐 위법 사항이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3월 20일경을 언급하면서 그때까지 선관위의 창당 절차와 비례대표 후보 등록을 마무리해야 된다. 실제로 여러 홍보물이나 다른 일정을 감안하면 3월 중순쯤에는 이 절차가 마무리돼야 된다는 게 선관위의 해석이었습니다. 근데 자유한국당이 예를 들어서 30명의 의원을 비례한국당 쪽으로 이른바 비례한국당 쪽으로 보낸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의석수로 따지게 되면은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도 2번을 받을 수는 있는 겁니까? 정당 투표에서 3번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역구 같은 경우는 30명 보내면 여전히 70명이 남기 때문에 기호 2번 정당이 되잖아요. 지역구에서는 2번이 되는 것이고 비례대표에서는 이 비례한국당은 한국당이 없어도 3번밖에 안 돼요. 그 대신 2번목의 자유한국당이 투표용지에 인쇄가 되진 않습니다. 그 이름이. 만약에 인쇄가 되면 또 사표가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데 어쨌든 한국당이 후보를 한 명도 내지 않으면 비례대표에서 더불어민주당 다음 순서로 비례한국당이 오긴 합니다만 그 번호 자체는 2번이 아니라 3번이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럼 생각보다는 그렇게 혼선이 없을 수도 있겠군요. 그런 이제 계산이 맞다고 하면은. 그리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선거법이 상정된 다음 날 병원에 이제 입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황 대표가 오늘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어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황 대표는 지금 병원에 있기 때문에 배현진 서울 송파울 당협위원장이 메시지를 대독했는데요. 배현진 당협위원장은 원래 홍준표 전 대표 사람으로 분류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번에 배현진 위원장이 이 메시지를 대독한 것을 두고도 한국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설왕설래가 있었다고 해요. 보통 당 대변인이나 당 대표 비서실장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한국당 지도부 황 대표 측근 측에서는 최근에 이미지가 너무 강성으로 가고 있잖아요. 비교적 국민적 인지도가 높고 중도적이고 온화한 이미지를 가진 배현진 당협위원장을 선택했다는 게 이유로 들고 있는데 최고위원회 일부 위원들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거 아니냐. 당 대변인이나 대표 비서실장을 두고 원외 위원장이 대표 메시지를 말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내부적인 작은 논란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황교안 대표의 메시지로 돌아가 보자면 히틀러 나치당을 언급했어요. 히틀러 나치. 네, 히틀러 나치당이 선거를 통해 국회에 진입한 후 독재와 전쟁 관계를 내뿜었던 것처럼 선거법은 우리를 망국의 길로 이끌 것이다. 끝까지 막아설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을 했는데요. 사실 오늘 메시지 배현진 위원장에게 맡겼지만 메시지 톤은 굉장히 강성이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선거법에 대해서 막겠다.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좀 주목한 대목이 비례한국당 만드는 것까지도 감안하겠다는 메시지가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차원에서도 이제는 위성정당 만드는 것을 공식화한 셈이죠. 선거법 통과가 사실상 유력하다고 보게 된다면 절차적으로는 한국당이 무슨 수를 써도 막을 방법이 없거든요. 4+1 공조만 튼튼하다면 그러면 한국당은 정말 연초부터 위성정당 만드는 작업에 바쁘게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진 셈입니다. 근데 민주당도 위성정당 만드는 거 검토 중이다. 김재원 정책위 의장이 그런 얘기도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없다. 그런 거 검토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어느 쪽 얘기가 진실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필리버스터 할 때요. 이원옥 수석 원내 부대표가 한 박사님으로부터 문자 받은 게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잖아요. 그 문자 메시지의 주된 내용이
비례한국당 만들어지면 한국당이 비례대표 싹쓸이한다. 더불어민주당도 비례민주당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취지였습니다. 네. 그래서 논란이 됐는데 오늘 뭐 이인영 원내대표나 여타 원내 지도부가 입장 정리를 좀 해줬어요. 그런 소수 의견이 있는 것은 맞지만 네. 전반적으로 큰 동의를 얻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은 이 연동형 비례제 취지에 반하는 꼼수라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한국당의 위성정당 창당 움직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고 비판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남은 시일 안에 이른바 비례민주당을 만들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4+1 협의체에서 합의한 공수처 법안을 두고도 지금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검찰이 공개적으로 지금 반대 입장을 내놨어요. 그동안 윤석열 검찰총장은요. 네. 본인 인사청문회 때도요. 공수처법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어요. 네. 패스트트랙 원안 중 하나를 냈던 백혜련 의원이 이 질의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공수처 찬성하는 걸로 봐도 됩니까? 라는 질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까지도 계속해서 국회의 전문가로 조언은 할 수 있지만 국회와 국민의 결정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폄하하지 않겠다는 말을 본인이 직접 했거든요. 네. 대검에서 이 4+1 협의체에서 올린 공수처 법안은 그동안 이 사법개혁 특위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매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대검의 입장문 뒤에는 윤석열 총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게 검찰 관계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어떤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느냐 원안을 보게 되면요. 뭐 권은희 원안이나 백혜련 원안을 보게 되면 수사처 이게 공수처를 뜻합니다. 네.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는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또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일종의 의무조항이라는 거죠. 네, 이른바 검찰이 고위공직자 대통령 측근들 조사할 때 공수처장이 보고 이거는 우리가 조사해야겠는데 싶으면 네. 이첩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검찰은 그 사건을 넘겨야 된다는 게 원안에 담겨 있습니다. 네. 그런데 수정안에 새롭게 들어간 내용은 다른 수사기관 이게 아마 검찰을 뜻하는 것일 겁니다. 네.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인데요. 네. 이게 검찰이 고위공직자의 비리 혐의를 포착했을 때 인지하고 이걸 형사사건으로 전환할 때 네. 공수처에 먼저 알려줘야 된다는 점이에요. 미묘하게 뉘앙스가 다르지만 강제 수사에 들어가기 전에 전이라도 그 사건 내용을 인지했을 때 곧바로 공수처에다가 그 내용을 통보해줘야 한다. 네. 그게 이제 지금 새롭게 들어간 안의 내용이라고 하면 네, 이 부분을 지금 검찰에서는 대검에서는 독소 조항이라고 하면서 반발하고 있고 자유한국당도 힘을 보태고 있는데 차이점을 간략히 설명드리면요. 네. 우선 이 수정안이 문제가 없다고 하는 입장은 공수처 검사 지금 수정안 된 거 보면 많아야 40명입니다. 검사들 거의 3천여 명 가까이 되죠. 공수처에 이 40명 되는 검사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비리 같은 공수처는 거를 지금 25명. 뭐 수사관이나 이런 거 포함하면 수사관은 40명. 다 일일이 인지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검찰에서 인지를 해서 넘겨주면 그걸 가지고 공수처가 이 사건을 맡을지 안 맡을지를 판단하는 것뿐이다. 그리고 이미 검찰과 경찰 사이에도 이 경찰이 수사 들어갈 때 검찰에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검찰이 수사를 이른바 뭉개거나 일부러 키우거나 뭔가 이 정보가 새는 거 아닌데 네. 똑같은 조치일 뿐인데 왜 이렇게 격앙된 반응을 보이느냐는 입장인 것이고 네. 반면 대검 입장에서는 인지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이 보고가 되게 된다면 네. 공수처가 완전히 검찰을 좀 컨트롤하는 상위 기관이 되는 셈 아니냐. 그렇게 됐을 때 대통령 측근이나 고위공직자 수사하는 데 있어서 상당 부분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 또 검찰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다 공수처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할 만한 동력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어서요. 네. 양측의 주장이 또 역시나 첨예하게 갈리는 부분입니다. 그게 참 복잡해가지고 이게 쉽게 귀에 들어오는 얘기는 아닌데 그러면 검찰은 기존에는 인지 단계에서 강제 수사 들어가는 그 기존 법안을 그냥 인정했다고 가정하면 강제 수사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판단은 검찰이 스스로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수사 들어간 직후에 네. 수사 상황을 보면서 공수처장이 요구하게 되면 네. 그때 가서 넘긴다. 그 말은 검찰이 주도권을 좀 더 갖고 있다는 뜻이겠죠. 네. 그리고 강제 수사 들어가기 전까지는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네. 언제 압수수색이 들어가는 것인지 누구를 소환하는 것인지. 그런데 인지 단계에서부터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검찰이 판단을 내리기 이전에 그 판단을 공수처가 한 발 앞서서 먼저 내릴 수 있다는 점. 굉장히 미묘한 차이지만 이 차이가 아주 크다는 게 대검의 입장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정치권에서도 서로 간에 이제 입장이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 민주당의 경우에는 공수처는 검사가 25명밖에 안 되는 조직이고 검찰은 우리 잘 공개는 안 되지만 검사가 2,800명 정도 되는 조직이잖아요. 그리고 전국에 지청까지 전부 있는 조직이니까 공수처에서는 인지를 하고 싶어도 인지를 못 하는 거 아니냐. 그럼 검찰이 인지하면
부패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공수처에 그걸 알려주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대표적인 주장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수정안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검찰, 경찰과 달리 공수처는 전국적인 조직이 없잖아요. 네. 전국에서 발생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만에 하나 검찰이나 경찰이 의도를 가지고 사건을 왜곡하거나 또 무도를 할 때 공수처가 이를 방지할 권한이 없다. 그리고 기소된 이후에 이첩을 요구하게 되면 네. 수사가 중복되는 경향이 있어서 네. 공수처가 수사할 거면 인지 단계에서부터 판단을 내리는 게 오히려 수사력 낭비를 막는 길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주장이었고요. 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권성동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민주당이 군소정당과 야합해서 기존 공수처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완화하는 게 아니라 심각한 독소조항 추가해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있다. 이 공수처가 게슈타포이자 민변 검찰로서 대통령의 친위기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그대로 증명해 보이는 움직임이라는데 여기에 전제는 공수처장 임명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7명 중에 6명이 동의해야 하긴 합니다. 어쨌든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장이 대통령이 부담스러워할 만한 수사는 인지 단계에서부터 받아서 좀 무마시킬 것이다라는 그러한 전제가 깔려있는 우려의 메시지를 한국당에서는 내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미묘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아주 작은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논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총선 첫 번째 영입 인재를 발표했어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네, 민주당이 첫 번째로 공개한 영입 인재는 40살의 척수장애를 가진 최혜영 교수인데요. 네. 최 교수 같은 경우는 발레리나의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연을 일주일 앞두고 25살의 교통사고로 사지마비 척수장애 판정을 받았고요. 이후에 휠체어를 타고 사회복지학, 또 재활학 이런 것들을 공부해서 사지마비 장애인 중에서는 국내에서 최초로 재활학으로 또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하거든요. 이분이 지금도 뭐 사회복지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운동을 꾸준히 해왔다고 하는데 인생 역경이 있는 분이고 또 네. 여성이고 40살이면 정치권 기준으로는 청년입니다. 네. 이런 기준을 두루두루 통과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 1호 영입 인사로 오늘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40살이 왜 청년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정치권에서는 45살까지 보통의 경우에 청년으로 분류를 하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당규상으로는 만 45세 우리나라 나이로 47살까지 청년 가산점을 받을 수 있고요.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만 39세였는데 정당마다 조금씩 기준이 다릅니다. 네. 근데 사실 그 인재 영입 1호라고 하는 상징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민주당의 경우에는 어떤 상징성을 지금 원했을까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애인이다. 그리고 뭐라고 해야 돼? 여성이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상징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해찬 대표는 이렇게 말했어요. 네. 결코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소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민주당이 더 각별하게 낮은 자세에서 정치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들게 해준 인사여서 영입 1호로 선정했다 했는데 그동안 사실 차관 출신의 고위 관료들이 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네. 입당식도 열었어요. 그런데 영입 인사라는 표현을 안 썼거든요. 네. 당의 어떤 상징성을 부여하는 영입 인사라고 하기에는 고위 관료 출신이 국민에게 주는 감동이 그렇게 크지는 않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 총선기획당이 상당히 심혈을 기울인 것 같고 앞으로 매주 한 차례 또는 두 차례 정도 영입 인재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네. 어떤 또 깜짝 인사들이 영입 리스트에 오르게 될지 일단 첫 번째 영입 인사에 대한 여론은 대체적으로 좋은 편 같습니다. 그럼 좀 비교가 되는데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박찬주 전 대장 영입 한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논란이 굉장히 크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인재 영입 인사들이 별로 눈에 안 띄어요. 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1호, 2호 이런 표현을 안 쓰고요. 네. 1차, 2차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다 귀한 인재이기 때문에 뭐 몇 호, 몇 호 이런 걸 매기진 않겠다고 했습니다. 네. 내년 초쯤 단계적으로 인재 영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는데 사실 박찬주 전 대장 사례로 한번 뜨거운 맛을 보지 않았습니까? 국민 여론에. 네. 그런 만큼 보다 신중하게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인재 영입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회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했죠? 네, 오늘 오후 국회에서 위원장 간사회의를 열어서요. 정세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내년 1월 7일에서 8일 이틀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 청문위원장이 한국당 나경원 의원이에요. 그리고 간사는 더불어민주당 박강원 의원, 한국당 김상훈 의원, 또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었는데요. 인사청문위원 선임이 다소 늦어져서 원래 회부 일정대로라면 1월 2일 또는 3일에 청문회가 실시돼야 되지만 뭐 증인 채택이나 여러 가지 산적한 과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최대한 기한을 늦춰서 내실 있는 청문회를 하고자 한다면서
1월 7일, 8일을 선택했다고 하고요. 네. 만약 본회의 개최가 무난하게 이루어지고 표결 절차가 돌입된다면 이낙연 총리가 1월 16일 이전에 사퇴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만 총선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전에 일정상으로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이후 과연 여야가 본회의 개최에 대해서 합의를 하게 될 것인가, 또 표결이 무난하게 이루어질 것인가는 또 남은 변수로 여전히 확답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 뉴스입니다. 폭력 집회 주도 혐의를 받고 있는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어요. 네, 서울 종로경찰서가 집회시위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정광훈 목사와 이인재 한기총 대변인 등 관련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정광훈 목사는 지난 10월 3일 열린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에 폭력 행사하도록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당시 집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탈북민 단체 소속 참가자 40여 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바가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경찰로부터 수차례 소환 통보를 받다가 지난 12일에 출석해서 11시간 넘게 조사받지 않았습니까? 네. 경찰에서는 그동안 체증 자료를 많이 확보했다고 해요. 그런 점에 미루어 봐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정광훈 목사는 오늘 성명서를 통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종교 탄압이라면서 그동안 평화 시위를 유지해왔고 앞으로도 평화적으로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목사의 구속영장 신청과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인터뷰 시간에 기독교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쉬워할 만한 청취자분들께서 장혜찬 시사평론가 평론을 굉장히 좋아하셨는데요. 1년 동안 저희 뉴스야 코너를 함께 해왔는데 아쉽게도 오늘이 마지막 방송입니다. 끝인사 시간을 좀 드릴게요. 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평소부터 존경해왔던 이 김성환 앵커와 함께 1년 동안 호흡 맞출 수 있어서 진짜 영광이었고요. 네. 살면서 언제 또 1년 동안 매일 KBS에 출근하는 날이 올까 생각하니까 참 섭섭한데 1년 동안 부족한 평론 밤 시간마다 잊지 않고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네. 왜 제 얘기를 끌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앞으로 또 출연하실 기회 굉장히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동안 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주 틈틈이 불러주십시오.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뉴스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장혜찬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자로 시작하는 말, 완전히 완벽한 완두콩 완타치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경찰이 폭력 집회 주도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인 정광훈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광훈 목사 그동안 신성 모독 발언 등 발언이 많은 논란이 됐었는데요. 오늘 이슈와 인물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기독교계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기독교계 원로이신 손봉호 고신대 석좌 교수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늦은 시간에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린다는 말씀 좀 전해드리고요. 오늘 경찰이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네, 정광훈 목사 그동안에 여러 논란이 될 만한 발언들을 한 바가 있는데요. 현재까지 정광훈 목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그 행동이나 발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예, 저는 그분의 이제까지 행동에 대해서 자세히 살피지 않았고요. 네. 다만 저는 그분이 기독교는 정치를 해야 된다는 그 문제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어쨌든 그분이 그 목사로서 정치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이고요. 네. 그 나머지 그분이 구속을 받아야 될 상황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제 정광훈 목사가 사실은 이제 목회를 한다고는 하지만 장외 집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사실은 집회를 주도하기도 했잖아요. 그 경계선이 굉장히 애매모호했거든요. 네. 그래서 헌금을 받는 거냐 아니면 기부금을 받는 거냐 이런 논란도 사실 있어 왔는데요.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가 그냥 한 개인의 목사가 아니라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까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런 그 기독교계의 한 연합체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이렇게 계속 정치적 집회에 참여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계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기독교계는 대부분 절대 다수는 비판적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정치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정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네. 기독교는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니까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너무 소중하고 네. 이 정치보다는 훨씬 더 고상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치같이 그 세속적인 일에 기독교 관계를 하게 되면은 교회가 해야 할 그 희생, 봉사, 섬김 그건 못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정치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의 이름으로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은 기독교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그 정치 활동을 하면서 무슨 헌금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도 네. 그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주 남용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기독교계 단체로서 굉장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기독교계의 반론도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가 어느 정도 위상을 갖고 있는 단체입니까? 한기총은 처음에는 아주 건전한 그 한국 기독교를 대변하는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시간이 좀 갈수록 그 장을 하기 위해서 뭐 부정선거를 하는 등 여러 가지 그 논란이 많아가지고 제가 한기총 해체 운동을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 특히 우리 한국의 그 중요한 교단들이 다 탈퇴를 해버렸기 때문에 네. 지금은 지극히 작은 숫자, 아주 그 군소교단 몇 개만 남아있고 지금 사무실 운영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만 한기총이지 실제로는 한국 기독교를 전혀 대변하지 못하는 기관입니다. 근데 우리 이제 헌법상으로도 종교 분리 원칙이 있기도 하고 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종교와 정치는 분리돼야 된다고 이제 보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기독교계 내에서는 대형교회 목사들 중에서도 정치적 발언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만 탓할 건 아니다. 뭐 이런 이제 지적도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정광훈 목사 개인에 대해서만 좀 비판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가 그런 그 정치적 발언이라는 게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가령 정부가 비윤리적으로 그 행동하거나 말하거나 또 인권을 근본적으로 유리하거나 정의에 근본적으로 어긋난 것에 대해서는 그걸 비판하는 발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건 정치적인 행동이 아니고 그건 약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 정의를 위한 종교에 마땅한 보물을 다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파당 정치, 어떤 특정한 정치를 행위를 위해서 발언하는 것은 기독교 전통에 전혀 어울리지 않고 기독교 본질에도 어긋납니다. 근데 이제 뭐 지금 본질에 어긋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예를 들면 뭐 대통령을 향해서 노골적으로 이제 욕설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탄핵을 요구한다거나 이런 거는 정치적 발언에 부류에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네, 그건 정치적 발언이요. 그리고 그런 그 막말을 한다는 상황이 참 서글픕니다. 그런 말이 그 말에 지거나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이 있다는 우리의 교양 수준도 문제고 네. 또 그런 말이 맥혀 들어간 우리 정치적 상황도 문제입니다. 하여튼 그 말 자체가 좋다는 말은 아니지만은 그런 말이 통한다는 사실은 참 서글픈 사실이죠. 근데 이게 그 기독교계 내부에서 좀 자정 활동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근데 내부에서 또 규율하거나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근데 이걸 외부에서 종교 문제이기 때문에 뭐 이번 같은 경우에 좀 굉장히 이례적인 사안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구속영장을 뭐 신청하는 부분이나 이런 거는 그렇지만 더 우선돼야 될 것은 기독교계 내부에서의 어떤 그 자제라든가 또 자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 운동이 뭐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고 그런 네. 뭐 성명서도 발언하고 그랬죠. 그러나 이제 다수가 그걸 호응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호응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다른 나라 교회보다는 방공사상이 굉장히 강해요. 네. 공산주의 자체가 무신론인데다가 또 북한에서 그 공산당의
핍박을 받은 기독교인들이 많이 월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한국 남한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그 부분을 이룩하고 문화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6.25 전쟁 때 기독교인들이 많이 그 학살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 기독교는 다른 나라 기독교보다는 훨씬 방공 사상이 강한데 네. 거기다가 지금 이제 정권이 지금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유화적인 정책을 쓰니까 네. 상당히 이제 위기감을 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여기 그 좌파 우파 위에서 좀 써가지고 조정을 해야 되는데 정부 자체가 한쪽이 기울어졌다고 지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면은 이건 마치 이 정부의 그 좌파 정책에 동조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친단 말이에요. 네. 물론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이제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 정광훈 목사가 우파를 지지하는 것 못지않게 또 기독교인이 좌파를 지지하는 것도 정치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비춰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주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양쪽으로 다 문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근데 네. 지금 그 정광훈 목사가 뭐 이른바 창당에도 관여를 했던 기독자유당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기독교 정당이 지난 총선에도 또 다른 정당이 나오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기독교계가 굉장히 정치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그 뭐라 할까요? 참여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것도 또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정당이 만들어지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기독교 정당 그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죠. 왜냐하면 뭐 독일도 있고 네덜란드도 있고 서양에는 기독교 정당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을 그걸 막을 도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종교를 가진 사람이 정치 활동하는 그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문제는 교회 이름으로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독교 정당이 뭐 과거에 투표에 좀 참여하기는 했습니다만은 뭐 네. 대부분 다 한 번도 의석 하나도 못 얻었고 앞으로도 뭐 모르겠어요. 이번에 또 뭐 성공할런지 모르지만은 별로 그 호응이 없는 걸 보면은 한국 기독교인 대부분은 전 정광훈 목사가 주장하는 그런 생각이 동조하지 않는다는 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의 지금 활동은 기독교의 정상적인 활동이 아니고 네. 아주 특이한 말하자면 기독교 전통이 어긋날 뿐만 아니라 기독교 본질에도 상당히 어긋난 정치 활동입니다. 다만 기독교를 이용할 뿐입니다. 물론 이제 모든 국가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유럽 중에서도 독일 같은 경우에는 기독민주당이 있지 않습니까? 기민당 같은 그렇죠. 경우에는 독일 정치가 굉장히 극단화될 때 그때 그 중간에 서서 정치를 오히려 화합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하는 평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기독교계 정당이 더 극단화돼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아쉽다고 하는 목소리도 좀 있더라고요. 물론 아쉽죠. 네. 저는 뭐 정말 기독교 정당이면은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이 좌우로 갈라진 상황에 중재를 해야 할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한쪽에 이제 속해가지고 극단적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아까 이야기한 우리 한국 기독교의 독특한 상황, 그 역사적인 상황이 지금 이렇게 만들고 말았어요. 그리고 또 얼마 전까지 이 우파 정권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배하다가 갑자기 이제 그 좌파 정권으로 바꿔지고 또 그동안에 무슨 뭐 이 탄핵이라든가 적폐청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네. 이제 그 보수의 그 상당히 그 반감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보수적이고 반공적인 기독교가 여기에 이제 상당히 그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데 정광훈 목사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말을 해대면서 참 사실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을 막 해대니까 거기다 따라가 말하면 스트레스를 거기서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 상황은 아주 독특한 말하는 역사적 상황이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네, 좀 이제 비판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기독교계에 가지는 좀 부정적 인식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기독교가 한국 기독교가 최근에 와서 욕을 먹을 짓을 많이 했죠. 우선 기독교가 그동안에 윤리적으로
시민들의 존경을 받았어야 되는 건데 네. 기독교라는 게 손해보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낮아지고 그게 본질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것이 크리스마스의 정신인데 그동안에 그 수적으로 성공을 해가지고 돈도 많아지고 사회적 영향력도 커지고 그렇게 하니까 세속적으로 타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가 없죠. 존경을 받지 못하는 데가 지금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니까 기독교가 좀 엉망이 돼 있죠. 뭐 하여튼 이번 사건은 우리 한국 기도에 아주 큰 수치고 한국 기독교에 엄청난 그 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2019년 올 한 해를 보내면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예, 우리 일반 시민들에게 정말 좀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죄송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제 역할을 못 해가지고 사회를 이렇게 어지럽게 만든 것에 대해서 참 진정하게 사과를 드리고요. 그러나 기독교는 원래 그런 종교가 아니란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시민 여러분께서도 좀 이웃을 사랑하고 또 정의를 위해서 손해를 좀 보고 평화를 유지하는 그런 그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셔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오히려 좀 부끄럽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교수님 인터뷰하는 도중에 청취자분들도 문자로 의견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7583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한국 사회를 분열시키는 목사는 한기총에서 제명해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나라를 바르게 인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의견 주셨고요. 청취자 임종호님께서는 기독교 내에서 자정 능력을 보여주지 않으면 일반 국민들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선이 계속 안 좋아질 겁니다. 라는 우려도 표명해 주셨습니다. 그 두 분의 이 의견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교수님 오늘 늦은 밤인데 늦은 시간에 인터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손봉호 고신대 석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한 당신들의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시사야. 네, 저 여기 있어요. 오늘 하루 AS 해줘. 네, 더 알고 싶은 이야기 놓쳤던 뉴스 제가 알려드릴게요. 시사야 애프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대구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생활고 때문이라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태훈의 시사본부에서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사무국장을 연결해 우리나라 사회 안전망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해당 내용입니다.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비슷한 수치상으로 있었는데도 모르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최근 들어서 더욱더 많아지고 두드러지는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이렇게 발생하는 사건 모두가 보도된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으나 자살률이 한국 사회는 굉장히 높은 나라이고 이렇게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의 또 상당수가 채무나 가난의 문제 때문에 그 자살을 시도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라는 것을 고려할 때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또 우리 사회에 되게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확실한 일로 보이고요. 네. 특히 이번에 대구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그렇지만 이전에 이제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도 거의 죽음 이전에 채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거나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충분히 돈을 모으기 어려운 노동 환경이지만 이렇게 위기가 닥쳤을 때 채무의 고리에 한번 얽히게 되고 이것을 제때 해결하지 못하면 지나치게 심각한 독촉이나 아니면 이것을 갚아야 된다라는 압박에 많이 시달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것들이 개인의 생활과 정서를 굉장히 파괴한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는 어떻게 좀 제대로 바꿀 수 있을지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더 이상의 버틸 수 없는 지경까지 몰렸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사회 안전망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야 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우리 사회에 이 안전망이라고 하는 제도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실 보통 복지제도에서 뼈대가 되는 것이라고 하면 사회보험이죠. 그래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민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이라든지 고용보험 이런 것들이 뼈대가 되는 사회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사회보험 가입률 같은 경우도 상당히 차별적입니다. 정규직 가입률은 상당히 높은 데 반해서 거의 80% 90% 이상이 가입하고 있는 데 반해서 비정규직 더 불안정하고 열악한 일자리나 아니면 더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가입률은 이것의 절반 정도에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이런 소득이 중단되었을 때 사실 더 가난한 일자리에 있었던 노동자들이 더 가난에 빠지기가 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최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빈곤층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라고 하지만 이 빈곤층을 지원하는 제도들의 출입문은 너무나 좁고 엄격합니다. 그래서 뭐 동주민센터나 이런 데에는 항상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도와드린다. 뭐 네. 48시간 내에 지원한다. 긴급복지를 지원한다. 이런 많은 홍보물이 있기는 하지만 신청을 해봤던 많은 분들이 나는 안 된다고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네. 이게 지나치게 낮고 까다로운 그런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포괄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가난하다는 것은 단지 돈이 없는 것일 뿐이다. 언젠가 책에서 이 글귀를 읽고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을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문장을 접하기 전까지는 저도 모르게 가난하면 게으름, 나태함이란 단어가 먼저 떠오르는 게 사실이거든요. 세상이 일할 게 널리고 널렸는데 왜 가난하게 살아?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은 상대적 빈곤율 31위 국가입니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인구에서 빈곤선을 뜻하는 중위소득 50% 미만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데요. 한국은 16.7%로 10가구 중 2가구가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는 말입니다. 한국의 노인들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오래 일하고도 가장 가난하게 살고 있기도 합니다.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OECD 회원국 중 상위 1, 2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소득 빈곤율은 43.8%로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습니다. 한마디로 더 이상 가난은 남의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의 사회복지제도는 어떤가요? 가난이 죽기보다 싫은 사람에게 빈틈없이 가난을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래놓고도 이런저런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죠. 가난이 한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에 걸맞은 사회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할 텐데요. 단지 일시적으로 돈이 없어서 집이 없어서 가난하다면 단기 임대주택이든 구제기금이든 그에 걸맞는 지원을 해주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인지 깊이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청취자 의견 또 있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5639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간만에 일찍 10시 퇴근길 차 안에서부터 김성환의 시사야 시작했어요. 전 왜 이리 라디오 시사 프로가 편할까요? 어릴 때부터 텔레비전보다 라디오를 가까이 하다 보니 포항입니다. 밤바람이 매우 찹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의견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참여 많이 해주십시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유튜브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11시 5분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